안녕하세요. 험난한 인생길을 헤쳐온 경험으로 가족과의 갈등을 뿌리채 뽑아버린 60대 여자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엔 큰 우환이 있었어요. 잠도 못 이룰 정도로 제가 고민했던 건 바로 고부 갈등이었답니다. 모진 시집살이도 감내했던 제가 막상 시어머니가 되고 나니 며느리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제가 상황을 역전시켰던 건 참으로 유치한 행동 때문이었어요. 아마 저처럼 고부 갈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 이야기 한번 재미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전 22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홀어머니의 장남이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던 전 그나마 동네에서 식당을 하며 잘 산다는 시댁에 시집을 간 거였어요. 결혼하자마자 전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그땐 어찌나 시집살이가 고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시며 자식들을 키워내셨는데 아무래도 혼자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 억세고 투박하셨어요. 결혼하고 전 바로 시어머니 식당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그때마다 매일 시어머니에게 혼이 나곤 했습니다. 언젠간 설거지하는 절 보고선 시어머니께서 막 눈을 흘기며 타박을 하시곤 했어요. 어이구, 넌 그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설거지를 어느 세월에 다 할 거야? 손이 빠릿빠릿해야지. 물이나 쳐 쓰고 말이야. 물 아까운 줄을 몰라. 금방 할게요, 어머님.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손을 빨리빨리 굴리라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못마땅하셨던 건지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내 잔소리를 늘어놓으시곤 했어요. 하루는 음식을 나르다가 뜨거운 뚝배기 그릇을 쏟았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실수하긴 했지만 당시엔 국이 그대로 제 다리에 쏟아져 너무 뜨겁고 아프더군요. 그런데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절 보고서도 시모는 칠칠 맞다며 제 등짝을 때리셨죠. 어이구, 앞을 보고 다녀야지. 식당 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칠칠 맞게 일할 거야? 아이고, 속 터져 정말.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하면 큰 소리로 절 타박하시고선 혼자서 제가 벌인 일들을 다 수습하시곤 했어요. 그땐 그 억센 시어머니 말투가 얼마나 독하게 들렸는지요. 그런 시어머니가 조금 달라졌던 건 바로 제가 첫째 아들 낳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늘 한숨만 푹푹 쉬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셨는데 저희 아들이 태어난 그날엔 처음으로 저한테 잘했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니까요. 아휴, 고생했다. 잘했다. 애 낳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정말 잘했어. 긴 말을 하신 건 아니었지만 잘했다는 그 한마디가 그땐 어찌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날 이후로 다시 시어머니는 원래대로 절 대하셨지만 그때의 기억은 유독 오랫동안 생생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을 낳고 나서 전 열심히 육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아봤자 얼마나 나이가 많겠어요.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23살의 아이를 낳았으니 육아는 또 얼마나 서툴렀겠습니까? 아이를 돌보면서도 참 시어머니에게 많이 혼나기도 했네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전 잘 지내보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선 어머님 일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애를 들치웠고 식당에 가서 일을 돕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며 문 밖까지 절 내쫓으시곤 했습니다. 애 우는데 정신 사납게 여기 와서 뭘 도와줘. 가서 집안일이나 해. 너도 앤데 너보다 더 어린 애 데리고 와서 내 정신 홀라당 다 빼갈 거야? 아니, 어머님, 그래도 오늘 좀 바쁘신 것 같아서. 아유, 됐어. 니들 와서 정신 어지럽게 할 바에 나 혼자 뼈 빠지게 일하는 게 낫지. 나름 그래도 전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간 거였는데 그런 제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고 또 혼만 내시니 전 풀이 죽어 그대로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절 잠시 있으라고 세워두시고선 시어머니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뭔가를 챙겨서 나오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밥이랑 국,
그리고 반찬거리였어요. 그러더니 그걸 제 손에 쥐어주시고선 퉁명스럽게 얘기하셨죠. 자, 가서 또 대충 밥 먹지 말고 이거 먹고 있어. 저녁은 내 알아서 먹을 테니까 점심 먹고 남은 거 저녁에 네 신랑이랑 먹든지. 어머님, 이거 주시려고 저 기다리라고 한 거였어요? 저 굶을까 봐요? 네가 굶긴. 우리 손주 배부르게 먹이라고 주는 거지. 안 그래도 애가 받아먹는 게 시원치 않아서 그런가 자꾸 울잖아. 네가 잘 먹어 애가 잘 큰다. 아유 얼른 가. 추워. 그러면서 뒤돌아 쌩하고 들어가 버린 시어머니를 보면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희 집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 바로 큰아들이 돌쯤 되었을 때였어요. 이제 곧 걷겠거니 싶었던 아들이 어느 날부턴가 시름시름 앓더니 열이 떨어지지 않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희가 살던 지역이 지방 소도시였으니 병원을 가봤자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백방으로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열이 나는 이유를 그때는 알지도 못했죠. 결국 아인 엄마 아빠 말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저희 품을 떠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엔 아이들 장례라는 게 없었습니다. 어른들처럼 장례식을 치르거나 이렇지도 않았고 그저 서둘러 아이를 천에 싸 작은 나무 판자로 만든 상자에 넣어 묻는 정도가 끝이었죠. 그게 얼마나 한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작디 작은 아이를 묻어주는데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너무 어린 나이에 자식을 잃는 슬픔을 그때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나 절망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전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아이를 묻어두고 오는 그날만 식당 문을 닫으시고 다음 날부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밉고 싫었는지 전 새벽부터 나가는 시어머니를 배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일 마치고서 돌아온 시어머니는 누굴 위한 건지 모를 밥가국을 항상 저녁 때마다 상 위에 올려두셨지만 전 그것조차도 꼴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참 철없게도 제 마음 힘든 것만 알았지 다른 사람도 힘들 거란 생각은 그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보름 정도 지났을까 동네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셔선 다급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세대, 아유 얼른 나와 얼른. 어머님 쓰러지셨어. 네? 저희 어머님이요? 그래 얼른 나와 어이 얼른. 전늘 당당하고 건강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부랴부랴 향하는데 가서 봤더니 시어머니는 영양실조에 빈혈까지 생기셨더라고요. 저에게 한 번도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 역시 큰손주가 떠났다는 사실에 너무나 슬퍼하고 괴로워하셨던 거였죠. 내내 밤낮으로 울며 식사도 하지 않고 식당 일을 하셨으니 당연히 쓰러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한참을 주무시듯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눈을 뜨시고서 한 말은 지금도 잊질 못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갔어야 하는 건데 차라리 날 데리고 갔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미안하다, 애미야. 미안해. 못난 시애미가 손주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그날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서러운 마음을 다 토해냈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었어요. 비록 모진 세월 속에 투박하고 억세지시긴 했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신 분이었죠. 이후로 전 시어머니와 함께 묵묵히 다시 식당 일을 하며 일상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여전히 시어머니는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말하셨지만 전 말과는 다르게 시어머니가 참 여리고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쁘게 그렇게 살다 보니 도저히 극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일도 그래도 점점 견뎌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2년이 지난 후엔 전 또 아들을 낳았고 또 2년 후엔 딸도 낳게 됐습니다.
한 번의 아픔을 겪고 난 후라 그런지 얼마나 애지중지 아끼며 아이들을 키워내는지 몰라요. 바람 불면 날아갈까, 비 오면 비에 젖을까, 그렇게 아끼며 자식들을 키웠답니다. 그런 절 보면서 시어머니는 농담을 하며 저에게 하신 말이 있었어요. 나도 우리 상식이 아끼며 키웠다만 에이미 넌 어째 나보다 더하다, 더해. 나중에 애들 시집장가 가면 아주 볼만하겠어.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나중에 우리 애들 시집장가 가는 거 꼭 보세요. 전요, 시집살이 그런 거 안 시킨다니까요. 허이구, 그렇게 보물처럼 키우는 자식 결혼하면 잘도 네가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에이미 너 시집살이 제대로 시키는지 한번 보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어머니께선 늘 제가 당신보다 더 애들을 아끼고 키운다며 놀리시곤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가 암이라는 몹쓸 병에 걸려 병실에 누워 계셨을 땐 사실 전 금방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덩치도 훨씬 크셨고 목소리도 훨씬 크셨던 시어머니가 살이 쏙 빠진 채 누워있는 걸 보고서 전 투정 아닌 투정도 부리곤 했었네요. 어머님, 언제 일어나셔서 식당 오실 거예요? 사람들이 어머님 얼마나 찾는지 아세요? 어머님, 김치도 다 떨어지고 김장도 하셔야죠. 아이고, 아직까지 넌 김치를 제대로 못 담는 거야? 몇 년을 나랑 같이 일했는데 여지 그걸 못하면 어쩌려고. 넌 나 아니면 어떻게 식당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시라고요. 언젠 애들 결혼하는 것도 다 보고 가신다더니 왜 이러고 누워 계세요? 그래, 그래야지. 우리 손주도 시집장가 가는 거 보고 가야지. 그런 시어머니께선 결국 1년도 못 버티시고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 때 눈을 감으시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고맙단 소리는 안 하셨던 시어머니께선 암이 폐까지 퍼져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힘겹게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저에겐 일찍 돌아가셨던 부모님보다 더 많은 걸 알려주셨던 게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물론 처음엔 어렵고 무섭기도 했지만 전 속으로 따뜻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본받고 싶었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떠나시고 난 후 저와 남편은 함께 시어머니가 남긴 식당을 어떻게든 열심히 끝까지 꾸려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운영을 하다 보니 이 지역 내에서 나름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은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정말 잘 자라줬어요. 특히나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이름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딸 역시 좋은 대학에 진학해 전문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반가운 마음에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리곤 아들과 남편이 그렇게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 말고 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아버지, 저 실은 일본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 왔어요. 좋은 기회라 가고 싶어서요. 뭐, 일본?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너 일본에 가서 살겠다는 거니? 네, 엄마. 좋은 기회라 가고 싶은데 엄마랑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 서울도 멀어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든데 일본까지 가면 어떻게 만난다니. 걱정하지 마세요. 가서 제가 자주 올게요. 네? 더 늦기 전에 해외에서 한번 일도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국내도 아니고 해외로 뜬금없이 가고 싶다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전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일하느라 얼굴 보기도 힘든 아들을 그렇게 멀리 보내야 한다는 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절 설득한 건 남편과 딸이었습니다. 여보, 도연이도 이제 다 컸어. 예전에 장가 가라면 장가까지 갈 나이인데 도연이 하고 싶은 대로 둡시다 우리. 뭐 어린애도 아니고. 그래 엄마. 오빠도 이제 30대야. 솔직히 오빠도 그게 좋은 기회라 무조건 가고 싶은데 그래도 엄마랑 아버지 걱정돼서 미리 말하는 거잖아. 어? 아이, 너무 불안해하지 마. 오빠 혼자서도 척척 잘하는 거 몰라? 엄마도 알잖아.
아휴, 그래도 바로 옆도 아니고 볼 수 있다고 마음껏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식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데 부모로서 응원해줘야지, 여보. 걱정 마. 우리 도연이 아주 잘 해낼 거야. 불안한 제 마음을 남편과 딸은 그렇게 달랬고 아들은 30대 초반에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으로 넘어간 아들은 생각보다 적응을 잘 하는 듯 보였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워낙 그전부터 일본어는 잘했던 아들이라 그런지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종종 통화를 하며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밝은 목소리가 들려 안심이 되곤 했고요. 그러다 한 5년쯤 아들이 일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 때 아들이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더군요. 그건 바로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아들이 처음 일본에 적응할 때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회사 동료였답니다. 아들이 초반엔 정말 힘들어 했었는데 그때 누구보다 저희 아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 제일 교포야. 부모님 두 분 다 한국 분이신데 젊으셨을 때 일본으로 이민을 가셔서 정착을 하셨대요. 아마 엄마도 만나보면 좋아할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구보다 내 곁에서 날 지켜준 사람이에요, 엄마. 아휴,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언제든지 인사 한번 하러 와. 그래도 서로 얼굴도 보고 친해져야지. 알았어요, 엄마. 시간 내서 한번 한국에 갈게요. 다른 것보다 사실 제일 교포고 부모님이 한국 분이시라는 점이 전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서나 이런 걸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뒤로 아들은 정말로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서 저희 집에 인사를 왔더라고요. 처음 예비 며느리를 봤을 땐 참 참하고 착해 보였어요. 전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빨리 친해져 보려고 첫 만남부터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인사를 오면서 한 일주일 정도를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한국에서 지냈는데 전 식당도 며칠 닫고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랑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했어요. 같이 여기저기 관광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가서 같이 한복도 입어보고 예비 며느리 옷고름도 손수 매주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한복은 옷고름 이렇게 매는 거야. 아유, 잘 어울리네. 피부가 하얘서 그런가?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린다, 얘. 너 나중에 결혼식 할 때 한복 입으면 너무너무 예쁘겠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하긴. 오늘 우리 여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기왕 온 김에 사진도 실컷 찍고 가고 말이야. 전 신나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하고 알려주기도 했는데 예비 며느리 낯설고 어색해서 그랬는지 저와 잘 얘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더 친해져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예비 며느리가 벽을 뚫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간의 방문이 끝나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얼마 후 아들은 예비 며느리 집에 인사를 다녀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후로 아들 내외는 결혼 준비를 했고 일본에서 한 번, 또 한국에서 한 번 결혼식을 2번 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서 그 다음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아들 내외가 왔는데 며느리 표정이 좀 좋지 않은 겁니다. 내내 어둡고 웃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걱정스러운 마음에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유, 아가, 어디 아픈 거니? 아니, 어제부터 영 표정도 안 좋고, 왜, 어디가 아픈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피곤해서 그러니? 아유, 하긴, 일본에서도 결혼식 올리느라 피곤한데, 여기서 또 하려니 피곤하긴 하겠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여기도 도연이 지인들이며 친구들도 많으니 어쩔 수 없지 뭐. 오늘 하루만 딱 눈 감고 참아. 금방 끝날 거야. 네. 며느린 그런 제 말에도 그저 단답형으로 대답만 했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날의 일이 저희의 관계에 큰 사건이 될 줄은 그땐 꿈에도 생각도 못했었네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 내외는 바쁜 일정 때문에 바로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이랑 연락을 하면 서로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일본에서 아들이 결혼까지 했으니 거기서 자리를 잘 잡아 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딱 결혼하고서 1년이 지나고서 아들에게서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모처럼 아들이 길게 휴가를 낼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엔 일본으로 오시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신이 나서 그렇게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죠. 떠나기 전날까지 어찌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얼른 자. 내일 아침 일찍 공항 가야 하는데, 얼른 자. 내일 안 피곤하지? 하긴 당신 내일 아들 볼 생각이 잠이 안 오지? 그것도 그거지만 내일 사돈 네 식구들도 다 만나잖아. 결혼식 때도 잠깐 인사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며칠 내내 볼 생각을 하니 너무 긴장이 되네. 당신 안 그래? 긴장할 게 뭐가 있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긴장하지 마. 당신 어디 가도 미움받을 사람 아니잖아. 우리 잘 지내다 올 거야. 걱정 마. 남편은 절 다독였고 전 왠지 모를 긴장감에 밤을 꼴딱 샜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고서 딱 도착을 해 아들을 마주하니 그제서야 제가 일본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며느리 마중을 나오진 않았고 아들 혼자 나오긴 했지만 나름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저녁에 사돈댁 식구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사돈댁은 사돈과 안사돈, 그리고 며느리와 며느리 여동생 이렇게 4식구였습니다. 딱 저희도 4식구고 서로 나이도 비슷비슷해 이야기가 잘 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뭔가 사돈댁에서도 벽을 두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식사 자리에서 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결혼식 얘기를 꺼냈어요. 안 그래도 동네 분들이 며느리가 너무 참하다면서 칭찬이 많았어요. 웨딩드레스도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너무너무 곱다면서 그날 우리 며느리 많이 피곤했을 텐데 꾹 참고 예쁘게 잘 맞춰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게요. 저희는 굳이 거기서 결혼식 올려야 하나 싶었거든요. 예? 아, 그래도 아들이 한국에 있던 기간이 오래니까 또 지인들이 다 일본으로 오긴 힘들잖아요. 예, 딸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뭐 지난 일이니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안사돈이 딱딱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당황스럽고 민망하더군요. 그제서야 사돈댁에선 한국에서 또 결혼식을 올리는 걸 못마땅해 하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 속으로 좀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찝찝한 마음으로 그날 식사를 마치고 전 걱정이 앞서더군요. 일주일 동안 아들네 집에 가 있는 동안 사돈댁도 계속 마주칠 텐데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여행을 다니게 됐습니다. 사돈댁 식구들도 다 같이 와선 관광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유난히 안사돈께서 좀 까탈스러우시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툴툴대곤 했어요. 아유, 이 더운 날 이렇게 걷게 하는 게 어딨어. 아유, 더워 정말. 장모님 많이 더우세요? 저희 저기 앉아서 좀 쉬었다 갈까요? 무슨 또 앉아서가. 잠깐 쉬었다고 안 더워? 아유, 참. 사실 여행 계획은 아들이 알아서 짠 거였는데 대놓고 툴툴대기 시작하니 저도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땀 뻘뻘 흘리며 아들은 여기저기 먼저 뛰어다니며 알아보기 바쁜데 며느린 자기 친정 식구들과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일본어로 앞에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분명 사돈댁 네 분께선 한국말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저희 앞에서 내내 일본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은근슬쩍 기분도 좋지 않고 아들도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영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불편한 마음을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떠나고 나면 여기에서 가족이 되어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니 어떻게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겠어요? 솔직한 마음은 꾹 눌러 담고서 그렇게 웃으며 관광을 했죠.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그동안 못했던 관광을 실컷 했던 것 같아요. 후지산 케이블카도 타보고 근처 온천에서 온천욕도 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딱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들이 급하게 회사에서 일이 있어 며느리가 저를 공항에 배웅을 하게 되었답니다. 전 오히려 그 시간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평소 얘기도 별로 못 나누고 그랬으니 그 틈에 서로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었거든요. 덕분에 우리가 일본 여행 제대로 했다. 고맙다, 아가. 쉬는 날인데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시간 보낸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뭐 저도 즐거웠어요. 편하게 지내셨으면 다행이네요. 어머, 그러니? 아이, 그랬다면 다행이고. 다음엔 한국에 놀러와. 그땐 우리가 제대로 관광시켜 줄 테니까. 알겠어요, 어머님. 다음에 저도 갈게요. 생각보다 밝게 대답하는 며느리 모습을 보며 그래도 나름 좋은 시간을 보냈구나 싶어 참 다행이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공항에 도착하고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사를 하던 며느리가 저한테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뭔가 싶어 전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니? 가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까지 쓰신 거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뭐? 쓴 걸 정리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일본 사람들은 전부 더치페이 해요. 어머님, 아버님 오시고 쓰신 거 여기다 썼으니까 읽어보세요. 전 너무나 당황스러워 바로 봉투를 열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희가 도착한 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이것저것 다 목록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어느 누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말문이 막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싱긋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거 몰라도 숙박비는 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다 받는 게 맞지만 그래도 그건 좀 그렇고 숙박비 500만 원만 받을게요. 뭐라고? 너 이거 우리 도연이도 아는 거니? 도연이하고 얘기해서 나한테 이걸 주는 거야? 아, 도연 씨한테는 오늘 제가 얘기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쨌거나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전 이만 가볼게요. 그러더니 덩그러니 공항 입구에 저를 내려놓고선 차를 타고 휙하니 가버린 며느리를 보며 저와 남편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손발이 덜덜 떨리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일본에선 이러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겨우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동안에도 마음이 진정되질 않더군요. 배웅을 온 딸은 그 말을 듣고서 정말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뭐? 청구를 했다고? 엄마,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아무리 더치페이를 한다지만 그런 것까지 더치페이를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안 되겠네. 내가 오빠한테 전화해서 따져야 되겠어. 오빤 이거 알아? 아휴, 몰라. 모르겠어. 나도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아휴, 정말. 즐겁게 여행 갔다가 이게 웬일이라니. 하여튼간 이건 엄마랑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당장이라도 일본으로 달려갈 기세였던 딸을 진정시키고 저와 남편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서로 소통이 뭔가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들은 저희와는 좀 다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자영이한테 엄마가 돈 준다고 그랬어요? 자영이가 엄마가 여행비 많이 들었겠다고 경비를 좀 주겠다고 했다던데. 아이, 안 그래도 되는데요. 뭐? 자영이가 그러디? 우리가 경비를 보태겠다고? 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서 말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우 같은 이 며느리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다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전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일단 아들과 전화를 끊고서 아들 계좌로 돈을 넣어줬습니다. 어차피 그동안 아들이 죄다 계산했으니 아들한테 줘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선 아들에게 며느리한테도 저희가 돈을 보내줬다고 얘기하라고 말을 전해줬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린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날로부터 2달 뒤 한국에서 BTS 콘서트가 열렸거든요. 며느린 BTS의 광팬이었는데 일본에서 열린 콘서트도 종종 찾아갈 정도였답니다. 그 공연을 가기 위해 아들 며느리가 오게 된 거였어요. 그때 그렇게 한국으로 오고 5일 정도 관광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가고 싶다는 곳은 죄다 같이 갔네요. 뭐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던 카페라든지 음식점도 다 빼놓지 않고 갔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때 여행을 진짜 재밌게 잘 다니더라고요. 저희하고는 잘 얘기도 안 하던 며느리였는데 그땐 신이 나서 사진도 엄청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준다며 한참 선물을 고르고 있길래 제가 옆에 가서 슬쩍 얘기를 했어요. 사돈댁에 선물 사다 주려고? 이것저것 한번 골라봐. 진짜요, 어머니? 저 진짜 다 골라도 돼요? 그럼 마음껏 골라도 되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어서 골라. 와,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럼 저 다 고를게요. 그렇게 며느리 신이 나서 이것저것 선물도 많이 고르더라고요. 봤더니 며느리가 좋아하는 가수들 관련된 물건들을 파는 곳도 있고 거기서도 엄청 많이 샀습니다. 그렇게 한가득 선물을 사들고 그렇게 5일의 일정이 끝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전 아들 며느리를 위해 상다리 부러지게 상을 차려냈습니다. 며느린 제가 잔뜩 차린 상을 보고 너무 놀라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다 하신 거예요? 와, 저 이렇게 음식 많은 거 처음 봐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래. 잘 먹어. 아참, 이거 먹기 전에 니들 내일 일찍 나갈까 봐 우리가 미리 준비했다. 자, 바꿔라. 이게 뭐예요, 어머님? 뭐긴 뭐야. 네가 줬던 거 그대로 우리도 주는 거지 뭐. 네가 전에 말했잖니. 니들은 원래 이렇다며. 우린 그러고 살지 않았는데 그래도 며느리 네 뜻을 따라야지 뭐 어쩌겠니. 궁금해할까 봐 나도 내역 하나하나 다 손수 적었으니까 잘 확인해 보거라. 그렇게 제가 내민 건 바로 그동안 여행하면서 쓴 내역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신나서 고른 선물들 값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적고 당연히 저희 집에서 묵은 숙박비도 포함됐어요. 그걸 보면서 아들이 무척이나 당황해 하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청구서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뭘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너 못 들었어? 그때 우리가 일본 여행 갔다 온 거 말이야. 자영이가 일본에선 다 터치페이 한다더라. 그래서 그 돈 너한테 넣어준 거잖니. 아들이 일본에 장가 갔으니 거기 문화를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어. 뭐라고요? 당신 이게 다 사실이야? 진짜야? 그게 말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너무 기가 막혀 했습니다. 뭐냐니까? 진짜 엄마 아버지한테 그랬어? 당신이 진짜 그런 거야? 아니, 왜 그랬어? 왜? 무슨 더치페이야?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어디 갈 때 나눠서 돈 내라고 한 적 있어? 한 번 그런 적도 없는데 당신 왜 그랬냐고? 아니, 그게 뭐냐고? 왜 똑바로 말을 못해? 왜 그런 거야 대체? 전 화를 내는 아들을 말리며 며느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정말 섭섭한 마음을 그냥 다 털어놓았어요. 그래, 얘기 좀 해보자. 내가 솔직하게 그날 너한테 전화라도 해서 다시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전화로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할 길이 없더라. 어디 한번 이렇게 만난 김에 얘기해보자고, 너 도대체 왜 그런 거니?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 애초에 일본으로 오라고 초대를 해서 갔는데 돈을 내야 할 거였으면 낼 수도 있었겠지. 근데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왜 그렇게 한 거야? 어? 왜 그런 거니? 나 정말 서운했다, 얘. 그때 여행할 때도 우리 앞에서 내내 일본어만 하고 나랑 얘기도 잘 안 하고. 우리 정말 가족으로 생각은 하는 거니? 그런 거야? 그렇게 제가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자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군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당황했어요. 뭐야? 너 왜 울어? 지금 울어야 할 사람은 나야, 나. 아니, 내가 그래도 너랑 친해져 보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넌 항상 벽을 두고 나랑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울어? 어? 네가 그랬던 거 똑같이 내가 되갚아 주니까 서러워서 우는 거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며느린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야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결혼하면서부터 불편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실은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많이 당하셨거든요. 일본에서도 한국 드라마 많이 보는데 거기서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한국에서 결혼식 하는 게 결정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어머님이 혹시나 시집살이 심하게 시키실까 봐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뭐? 아니 그럼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그 일 때문에 나랑 벽을 두고 지냈다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전 그저 마음대로 저희 생활에 간섭하시는 것 같다고 느껴져서 앞으로 일본 오시면 내내 저희 집에 오실 것 같다 싶어서. 참. 그럼 앞으로 우리 너희 집에 가지 말라고 그러려고 그런 짓을 벌였다고? 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산다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알고 봤더니 며느린 한국 드라마나 안사돈 얘기를 듣고 한국 시어머니가 정말 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몇 번씩 마주친 제가 가까워지려고 했던 행동을 오해해선 자신들을 간섭한다고 생각했던 거였고요. 나름 자기 딴엔 시어머니에게 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행동한 거였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버린 거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서 진짜 어머님이 남편한테 돈 보내셨다 그러기에 좀 후회했어요. 사실 남편이랑 그날 이후로 싸우면 어쩌나 생각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 여기 오고서 어머님 아버님이 잘해주셔서 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러면서 엉엉 우는 며느리를 보는데 이걸 정말 어쩌나 싶더라고요. 그 순간 딱 떠올랐던 게 바로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이었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행동을 제 멋대로 생각하고서 시어머니가 절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절 아끼고 사랑해줬던 거였는데 그저 표현 방식이 서로 달랐던 거죠. 그게 딱 떠오르고 나니까 며느리한테 마냥 화를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들은 옆에서 정말 얼굴이 시뻘개져서 당장이라도 크게 소리를 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참으며 며느리 손목을 끌어당기더군요. 당신 일어나. 여기서 당신 이럴 자격 없어. 그나마 내가 일본에서 적응하는데 당신이 많이 도와줘서 솔직히 이번에 나도 기분 나빠도 참았어. 근데 이건 아니야. 당신 공항 근처 호텔에 내려줄 테니까 거기서 자고 당신 혼자 내일 가. 뭐? 나 혼자 가라고? 엄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 말만 믿어서 죄송해요. 전 정말 엄마랑 아버지가 먼저 돈을 주시겠다고 한 줄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 제 탓이에요. 얼른 일어나. 가자. 여보, 여보. 화가 난 표정으로 며느리의 손을 이끄는 아들을 보고 전 중간에서 막아섰습니다. 그리고선 아들을 달랬어요. 아들은 그런 제 행동에 좀 놀라하더라고요. 도연아, 일단 좀 앉자. 이게 다 우리가 서로 얘기를 안 해서 그래. 이래서 엄마가 그날 얘기를 안 꺼낸 거다. 얼굴도 마주 보지 않고 전화로 얘기를 하면
오해인 것도 오해가 아니게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일단 앉아봐. 다시 얘기 좀 해보자. 엄마, 더 얘기해서 뭐해요? 이 사람이 크게 실수하고 잘못한 건데. 그래, 자영이가 잘못한 거 맞아. 그래서 엄마랑 아빠도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했는지 모른다. 근데 사람이 너무 생각에 갇히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일단 앉아봐. 겨우 진정하고서 자리에 앉은 아들을 보며 전 큰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라고 이 관계를 좋게 풀고 싶었겠어요. 처음에 며느리에게서 그 청구서를 받았을 땐 마음 같아서 며느리고 뭐고 더는 보고 싶지도 않았었죠.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 60평생 넘게 인생을 살다 보니 사람이 늘 선한 행동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그랬었듯 이 며느리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풀기로 결정했답니다. 며느리 눈물 콧물 흘리며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울기만 하고 있었고 그런 며느리의 손을 붙잡자 며느린 더 오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너도 잘못한 거 알겠지? 그래, 네가 접한 게 그런 거였으니 겪지 않아도 겁나고 무서웠겠지. 네 마음 나도 이해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가까워져서 하는 걸 멀리 산다는 이유로 말이 안 통하겠다 생각하고선 단정지은 내 잘못도 있어. 그러니 그만 울거라.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뚜, 그만 울라니까. 너 잘못한 거 알겠으니까 그만 울어. 솔직히 화도 나고 이번에 온다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그냥 다 잊고 다시 잘 지내보자. 네 마음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그러자 제 말에 놀란 며느리가 눈물을 그치더니 절 쳐다보더라고요. 아주 그냥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엉망이 된 며느리 얼굴을 보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정말요? 정말 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뭐 어쩌겠니? 미우나 고나 내 며느린데. 대신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눈물 콧물 이것보다 더 쏙 빼줄 거야. 알았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흰 그날 극적으로 마음을 풀게 되었답니다. 며느린 자신이 다 오해했다며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창한 한국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자기 길 하는데 솔직히 한평생을 일본에서만 지내온 며느리가 잘 모르는 것도 많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울다 웃으며 저녁을 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저와 남편에게 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죄송하고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잘 놀다 갔으면 됐다. 솔직히 자영이가 잘못한 거 용서 못할 일이라는 거 저 알아요. 엄마랑 아버진 그냥 저 위에서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감사해요.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데 그럼 어쩌겠니. 그리고 자영이도 정말 못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라잖니. 그러니 앞으로 잘 살아. 엄마랑 아버진 그저 네가 잘 사는 것만 바라는 거야. 알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정말 잘 살게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아들은 그렇게 저와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진짜 아들이 저의 마음을 참 잘 알더라고요. 아들의 말처럼 저흰 오로지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용서하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다만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알기 바라는 마음에 이번에 그렇게 제대로 갚아줬던 거였죠. 그날 이후로 저희의 고부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아들만 저희와 통화를 했었는데 이제 며느리가 먼저 저희한테 전화를 해오곤 해요. 그리고 아들보다 더 저희를 잘 챙긴답니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아버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시아버지 운동 갔다. 다음에 너 오면 같이 관광 가야 한다고? 요즘 아주 운동만 다니고 있어. 진짜요? 어머님, 저 이번에 가도 집에서 재워주실 거죠? 저 한 달 있어도 돼요? 뭐, 한 달? 아이고,
그렇게나 길게 있으려고? 네, 어머님이 해주신 밥 먹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어머님. 이젠 제법 살갑게 대하는 며느리 목소리를 들을 때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벌써 몇 년이 좀 지났는데 그동안 며느리는 한국에도 자주 왔었어요. 올 때마다 사실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지낼 법도 한데 늘 저희 집에 와선 저희와 같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처음엔 물론 불편해하고 좀 어색해하기도 했지만 이젠 너무 편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와선 제 식당 일도 도와주기도 하고 몇 번씩은 혼자서도 저희를 보러 오기도 합니다. 저번엔 아들이 바빠서 오지 못하고 며느리 혼자서 온 적도 있었어요. 사돈댁 친인척들은 아직 한국에 계셔서 거기서 지낼 법도 한데 항상 저희 집에 와서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며느리가 저희 집이 편하다고 하더군요. 자영아, 너희 사촌이 저기 서울에 산다지 않았어? 여기까지 와서 지내면 불편하지 않어? 우린 괜찮으니까 거기서 지내도 돼. 왜요? 어머님 제가 불편하세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괜히 네가 우리 생각해서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저 아닌데? 저 여기 오는 거 진짜 좋은데요? 전 저희 집 가는 것만큼 편해요. 어머님이 공짜로 여기서 재워주고 밥도 주는데요. 뭐? 아이고, 앞으로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돈 받아야 되겠네. 아, 안 돼요, 어머님. 이젠 이렇게 서로 농담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사이좋은 고부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저희가 용서하지 않고 며느리와 아들 사이도 갈라놨다면 아마 지금의 행복은 느끼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철없이 생각도 짧았던 그때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며느리를 한 번 더 이해하고 넘어갔기에 지금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곧 저희 딸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사위와도 이렇게 잘 지내보려고요. 아들 며느리가 일본에서 살고 있지만 부디 먼 곳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고부 갈등을 겪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네요. 저희 시어머니가 워낙 까칠하고 억세시다 보니 전 나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무조건 잘해줘야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다 사이가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건 중요한 건 대화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감정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 사이 갈등이 제일 어렵다고들 하죠. 물론 서로 정말 견원지간처럼 나쁜 경우도 있지만 오해에서 비롯해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더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이제 60대 후반이지만 남편은 이제 70대가 넘어 정말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황혼길을 걷다 보니 내 마음의 여유가 왜 이렇게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이렇게 남들에게 상처 많이 받아왔는지, 남을 또 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는지, 지나고 나서 보니 별거 아닌 일들도 참 많더라고요. 후회되는 일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마음의 여유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팍팍해 마음이 쪼그라들고 좁아질 때도 많겠지만 한 번쯤 그게 한숨 쉬면서 여유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지나와 보니 참 예쁘고 아름다웠던 시절도 많은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수많은 아름다운 시절을 놓치지 말고 좀 더 제대로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생을 저희도 행복하게 지내보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응원하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